5월 미국 민간 고용 증가폭이 전월 대비 3만 7천 명에 그치며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5월 고용 증가세는 지난 4월 경기 침체 우려 시기보다 줄었으며 시장 전망치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과 기업 심리 위축이 고용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기준금리 인하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5월 민간 고용 증가폭의 둔화 신호가 뚜렷해진 가운데 트럼프는 금리 동결을 실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FOMC에서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위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5월 서비스업 PMI는 50을 밑돌며 경기 위축 신호를 보냈고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ISM 조사위원회는 장기적인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규 주문을 미루거나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에 대해서 25%에서 50%까지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라고 언급이 된 만큼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혼조세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0.32% 그래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소폭 상승했는데요. 강보합권입니다. 0.01%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다우존스만이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0.22% 하락하면서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오늘 국채금리가 조금은 흔들렸습니다. 경제 지표 부진 속에서 국채 시장이 흔들린 건데요. 2.3% 하락하면서 4.3%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엔비디아가 좀 지지를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9% 상승하면서 오늘 반도체 지수 쪽으로는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WTI 국제유가 볼까요? 1.04% 하락했습니다. 요즘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에너지주들도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더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민간 노동시장 조사업체 ADP가 미 고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5월의 민간 부문, 이 신규 일자리 고용은 3만 7천 건이 늘어난 상황인데요. 이 수치는 지난 2023년 5월 이후에 2년 만의 최저 규모입니다. 시장 예상치인 11만 1천 건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민간 신규 고용이 6만 건 늘어난 4월과 비교해도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부문별로 살펴보자면 전문직과 비즈니스 서비스가 17,000건 감소했고요. 교육과 보건 서비스는 13,000건이 줄었습니다. 임금 상승률도 좀 견조했습니다. 기존 직장에서 1년간 근무한 근로자 기준으로 연 4.5%, 이직 근로자 기준으로는 7% 오르면서 여전히 그래도 견조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4월과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점을 포착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좀 중요한 점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표가 나오자마자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트루스 소셜에서 ADP 수치가 나왔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또 너무 늦는 파월은 지금 당장 금리를 낮춰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금 믿을 수 없는 정도다라고 하면서 유럽은 9번이나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노동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히 보여줄 고용 지표는 6일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노동부가 직접 발표를 하기 때문입니다. 6일에 나온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 소셜에 항상 글을 많이 올리게 되죠. 간밤에도 정말 많은 게시글이 있었습니다.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좋아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시 주석과 협상은 정말 극도로 어렵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만큼이나 지금 미중 간의 긴장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 미중 정상 간의 통화 가능성도 함께 있는데요. 무역 협상에 대한 진전이 있을지 기대감이 지금은 현재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1시간 15분을 통화했다라고 올렸습니다. 이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건데요.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항공기 공격과 양측이 진행 중인 다양한 공격에 논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스크바와 키이우 사이에서 이 즉각적인 평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푸틴 대통령은 최근 공군 기지에 대한 공격에 대응할 것이다라고 매우 강력하게 말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기습적인 드론 공격을 했죠. 이 러시아의 장거리 폭격기 등 수십 대 항공기가 파괴가 됐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이 보복 공격을 하겠다라는 의지까지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평화로 이루어질 대안은 아니었다라고 이 트루스 소셜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132일 동안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트루스 소셜에 2,262건의 게시글을 올렸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하루 평균을 보니까요. 17건의 게시물을 올렸다라고 평균가가 나왔습니다. 일기 재임 시절 같은 기간을 보니까요. 이 X에 올렸던 것보다 지금 3배 넘게 많은 양을 게시글로 올리고 있다라는 점이 포착이 됩니다. 또 지난 3월에는요. 하루에 138건을 게시한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게시글을 올렸다라는 점을 포착해 볼 수가 있는데요. 대변인 테일러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투명한 대통령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국민과 직접 정책과 메시지를 나누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트루스 소셜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트맵 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 보인 모습 포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한 만큼 좀 빅테크 중심으로는 상승불이 켜진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소분한 땅에서는 그래도 하락불이 켜졌다, 혼조세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한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3.5% 하락하면서 중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좀 15% 하락을 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어제는 상승했지만 오늘은 하락한 것까지 포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섹터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기술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자기술 보시면 일단 엔비디아 어제 많이 올랐었죠. 시총 1위를 다시 재탈환하기도 했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GPU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브로드컴 그리고 이렇게 AMD까지 주요 반도체주들 지금 동반 상승한 흐름 가져졌는데요. 특히나 브로드컴 1.08% 상승하면서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브로드컴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에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애플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애플은 좀 쉬어가는 흐름 가졌는데요. 애플 0.22% 하락했습니다.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미국 투자은행 니덤이 매수해서 등급 하향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제조사의 비싼 밸류에이션을 이유로 해서 등급을 조정을 하게 된 건데요. 애널리스트 마틴은 애플의 이 고가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이 펀더멘털 성장 역풍 증가뿐만 아니라 이 경쟁 위협 증가 때문에 애플에 대해서는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애플의 주식이 조금 더 작동을 하려면 아이폰 교체 주기에 따라서 이 촉매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밝히기까지 했는데요. 특히 메타 플랫폼스와 구글을 애플의 가장 중요한 빅테크 경쟁자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테크놀로지 살펴볼까요? 네, 테크놀로지도 역시나 조금은 혼조세인 모습 보이는데요. 팔란티어가 오늘 좀 하락했습니다. 2.3% 하락한 점 포착해 보시고요. 구글과 메타는 그래도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보시면 그래도 메타가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3.16% 상승하는 흐름 보였고요. 이 와중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하락을 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지금 5.77% 하락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해서 중립 등급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5.77% 하락한 점, 지금 실망스러운 매출 전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7% 넘게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쪽 살펴보겠습니다. 장 전에 지금 그리핑에서 살펴봤듯이 사실 유가가 지금 하락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 쪽으로도 좀 전반적으로 하락한 흐름 보였습니다. 지금 엑손모빌, 쉐브론 그리고 옥시덴탈까지 전반적으로 하락한 흐름 보였는데요. 오늘 이렇게 유가가 하락한 만큼 오늘 에너지 단에서도 전반적으로 하락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융에서도 웰스파고 살펴보면요.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연준이 웰스파고에 대한 이 자산의 상한을 해제한 이후에 상승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도 특징적인 흐름들 보인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메타와 레딧 그리고 웰스파고까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메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 같은 경우에는 3% 상승했고요. 레딧 6%, 웰스파고는 오늘 상승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메타입니다. 네, 메타 플랫폼스가 내년에 출시할 이 프리미엄 가상현실 헤드셋을 위해서 독점 할리우드 콘텐츠를 찾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디즈니와 A24를 포함한 브랜드와 또 소규모 제작사와 대화를 나눴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메타는 이 콘텐츠가 내년에 출시할 계획인 VR 기기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애플의 비전 프로와 함께 경쟁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기는요, 현재 사용 가능한 메타 퀘스트 VR 헤드셋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더 높은 화질의 비디오를 제공한다라고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어제 메타 상승하는 흐름 보였죠? 여기에 더해져서 어제 특징주였던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까지 있었습니다. 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간의 전력 공급을 계약한다라는 소식까지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앞으로의 산업에 대한 포부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VR 기기와 함께 우리나라 종목들 한번 연관지어서 보겠습니다. NC소프트가 있겠고요. 포바이포, 덱스터, 비트맥스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모바일 온라인 게임 개발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더욱더 확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포바이포와 덱스터, 비트맥스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레딧도 살펴볼까요? 네, 레딧입니다. AI 연구소와 스타트업 기업인 엔스로픽과 상대로 해서 이 무단 데이터 사용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엔스로픽이 계약 위반과 불법 영업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데이터 사용에도 중단에도 불구하고 자사 사이트에 10만 회 이상이 접속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용자 생산 콘텐츠와 토론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레딧이죠. 엑스로핏의 이 무단 데이터 사용이 이 자사의 라이센스 조건을 위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비즈니스에도 지금 손해를 끼쳤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레딧 측은 손해배상과 데이터 사용 규칙을 준수하는 이 강제하는 금지 명령까지 지금 요청한 상황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장에서는 레딧의 강경한 법적 대응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 상승하는 흐름까지 가진 건데요.
있는데요. 이 회사가 지적 재산권과 사용자 데이터 보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투자자 신뢰가 조금 더 향상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이다라는 것에서 더 긍정적인데요. 사용자와 파트너들 사이에서 이 레딧의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웰스파고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웰스파고 17년 만에 굴레에서 벗어나라고 헤드라인을 잡아봤습니다. 이른바 가짜 계좌 스캔들로 미국의 웰스파고 은행에 부과된 2조 달러 규모의 자산 한도 제한이 7년 만에 해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미국 금융당국의 규제 기조가 은행 친화적으로 전환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웰스파고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약 350만 개의 무단 계좌, 이른바 유령 계좌를 만들고요. 그중에서 일부는 고객에게 수수료와 비용을 전가했습니다. 이후에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대출 등에서도 문제가 추가로 드러나게 된 건데요. 웰스파고 벌금과 고객 피해 보상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또 특히 2조 달러의 자산 한도 제한은 연준이 은행에 내린 최초이자 강력한 제재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웰스파고의 성장을 지금 가로막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제한이 풀리게 된 겁니다. 미국 내에서는 순위가 더 밀려나기까지 했습니다. 3위에서 4위로 밀려나기까지 했는데요. 이 찰스 CEO가 이렇게 제재가 풀린 거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번 자산 한도 제한에 대해서 회사 변혁에 있어서는 중대한 이정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웰스파고의 자산 상한 해제는요, 시장의 미국채 매수 여력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요즘 부진한 채권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웰스파고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간밤 뉴욕 증시 가까이 체크해보는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국내외 경제 흐름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글로벌 이슈부터 우리 시장의 반응까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 경제는 지금 시작합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요 키워드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이재명 대통령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됐고요. 또 지금 보수도 진보도 없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체코 정부 드디어 지금 최종 계약이 됐습니다. 이러한 소식 자세하게 들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HMM 육상 노조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선언했습니다. 기업을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라고 메시지를 던지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발언 어떤 의미가 담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번 메시지는 단순히 경제를 살리자는 그 말 이상으로 정부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그 방향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겠다, 또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방향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 말은 곧 최소한의 규제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띈 표현은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기업들은 꽤 무거운 규제와 세금 부담에 위축돼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이런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렇게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라는 스탠스가 더욱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취임하자마자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대응 TF팀을 만들었습니다. TF를 가동하라라고 지시한 점이 굉장히 또 눈에 띄는데요. 단순히 형식적인 점검 차원이 아니라 지금 경제 상황이 꽤나 심각하다라는 점에서 조금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조치에서 나온 걸로 봐도 괜찮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대응 TF 구성을 지시를 했고요. 같은 날 저녁 7시 30분까지 각 부처 책임자들 그리고 실무자들을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 상황을 굉장히 시급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대통령 스스로도 이 불안과 일전을 치를 각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기가 좀 안 좋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복합적인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는 강한 위기의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고물가의 고금리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성장까지 이른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나 미중 갈등 같은 이런 외부 변수도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자칫 위기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첫 조치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한 건데요. 앞으로는 추경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높고요. 또 특히 지역화폐나 소상공인 지원 같은 민생경제 대책들이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기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반칙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은 환영이 될 만한 입장이기도 한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장에서는 지금 진퇴양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번 메시지는 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쪽에서는 시장 자율성을 좀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공정한 경쟁 질서는 반드시 지키게 하겠다는 강한 원칙도 함께 강조를 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거래 그리고 갑질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 공정거래법이나 자본시장법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시장의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또 무조건 규제 강화 쪽으로만 간다는 건 아니고요. 건전한 기업 활동은 철저히 보호를 하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칙 플레이는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실용주의라는 방향성을 보면 이념이나 진영을 따지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정책을 쓰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메시지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균형 잡힌 조치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사실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지금 인수위도 없이 바로 출범을 한 상황입니다. 국정 방향성을 빠르게 잡는 게 무엇보다 지금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당장 좀 손봐야 하는 경제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인수위 없이 곧장 출범한 정부라는 점이 좀 지금은 가장 큰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약
계약 이행 5개년 계획을 빠르게 짜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새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신속하게 정리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신뢰 회복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경제 흐름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건데요. 그걸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정책과 규제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는 게 먼저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성장 동력 확보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인공지능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관련 정책이 가장 먼저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정부가 무엇을 또 어디부터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일관된 시그널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이 실용에 대해서 어떻게 빠르게 그리고 또 실제 정책 중에서 어떻게 구현이 될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좀 경제 파트너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 나갈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어제 저녁에 들려온 소식입니다.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기다렸던 소식일 것 같은데요. 이 체코 정부가 드디어 한국 수력 원자력과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의 최종 계약을 맺었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와 이 이의제기 문제로 한동안 좀 이슈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최종 결정이 된 것까지 어떻게 이렇게 성사 과정이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번 체코 원전 계약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건설 계약을 넘어서서 이 한국 원전 산업이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서 좀 인정을 받았다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6월 4일 이 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2 원자력 발전사 간의 계약을 막았던 이 가처분 결정을 기각을 했고요.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체코 정부가 바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우리 돈으로는 약 26조 원 규모의 대형 원전 수주가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체코의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 전략의 핵심 프로젝트인데요. 한수원은 작년 7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와 경쟁을 한 끝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을 앞둔 지난달 이 프랑스 EDF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잠시 중단이 됐던 건데요. 그런데 법원이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하면서 상황이 뒤집혔던 거고요. 또 체코 정부는 곧바로 준비해뒀던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결국 한국형 원전이 유럽 시장 진출에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정말 극적인 전개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사실 이러한 과정을 마음 졸이면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협상과 변수들이 있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과정은 꽤나 좀 복잡했습니다. 네. 이 한수원이 체코 측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거는 작년 7월이었고요. 그 뒤로 거의 1년 가까이 기술 조건부터 금융 조달 방식, 세부 계약 조항까지 하나하나 조율하면서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이 원래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7일에 계약 체결식이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바로 전날에 프랑스 EDF가 자사 권리가 침해됐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계약이 급히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체코 최고법원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전력 공급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 신청을 기각했고요. 모든 법적 장애물이 정리가 됐고 곧바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번 계약은 전자문서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의 사전 점검도 이미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번 계약, 우리 국내 원전 생태계 전반에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관련된 수혜 기업들, 우리 서울경제에서도 많이 다뤄봤는데 어떤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계약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만의 좀 단독 성과라고 하기보다는 이른바 팀코리아가 함께 이뤄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참여 기업들을 보면 이 설계는 한전기술이 맡고 시공에는 대우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 유지보수는 한전 KPS, 그리고 해결료는 한전연료가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은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터빈 등 원전의 핵심 기자재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이번 체코 두코바니 원전에서도 주요 기자재 납품과 시공을 맡게 됐고요. 이미 국내 신한울 3, 4호기 기자재 수주도 확보한 상태여서 이번 체코 계약은 해외 원전 수주의 흐름을 이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게다가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소형 모듈 원자료 분야에서도 이 미국 뉴스케일 파워나 테라파워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체코 프로젝트가 유럽은 물론 북미 시장 진출에도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면서 전력 수요가 크게 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탄소 중립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이 원자력의 가치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술력은 이런 흐름들과 맞물리면서 글로벌 수요 증가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매수세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올해와 내년을 기점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해외 수주 비중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팀 코리아가 같이 이뤄낸 결과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계약 단순히 경제적인 협력을 넘어서 체코와 한국 이렇게 양국 모두에게 꽤 전략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체코 입장에서는 이번 계약을 통해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EU의 탄소 중립 정책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에너지 자립과 안보 그리고 환경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로 원전을 택한 거고요. 그 파트너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춘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2009년 UAE의 바카라 원전 이후 무려 16년 만에 이뤄진 대형 해외 원전 수주인데요. 그것도 까다로운 유럽 시장에서 따낸 계약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더 큽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의 대외 경제 외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입장에서도 정말 큰 의미다라는 점을 포착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체코 계약 이후에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런 다음 행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행해내느냐입니다. 네. 계약은 사실 출발선일 뿐이고요. 체코 정부는 일정 준수부터 또 품질 관리, 기술 이전, 그리고 안정성까지 모든 부분에서 우리 측 이행 능력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걸 만약에 차질 없이 해낸다면 체코가 추진 중인 테멜린 3, 4호기 건설 수주에서도 우리가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 이집트 처럼 지금 대규모 신규 원전을 계획 중인 다른 나라들에게도 체코 프로젝트는 살아있는 레퍼런스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처럼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은 장기 운영 그리고 정비, 기술 지원까지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수익이 기대되고 있고요.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미국과 유럽을 잇는 글로벌 원전 네트워크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계약 단순한 수주를 넘어서 우리 한국 원전 산업이 다시 한번 세계 문화에 대해서 좀 부활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본사를 이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또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노조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부가 지분을 가진 상장사라고 해서 정말 정책 방향에 따라서 본사를 옮겨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HMM 육상 노조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또 어떤 입장을 발표했을까요? 네, HMM 육상 노조가 어제 6월 4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꽤나 강도가 높았는데요. 핵심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정치폭력은 이쯤에서 멈춰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노조는 대통령의 부산 이전 공약이 노동자와 가족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특히 정성철 노조위원장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유세 중에서 했던 말, 이 노동자를 설득해서 동의를 받되 끝까지 안 하면 그냥 추진하자, 이 멘트를 직접 인용을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노동자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기업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또 HMM은 글로벌 해운동맹의 일원으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상장사인데 단지 공기업이 대주주라는 이유로 정부가 경영에 개입하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노조가 이렇게까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근무지가 바뀐다라는 문제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방으로 이전을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경영 효율성의 저하인데요. 지금 HMM 본사가 있는 서울은 금융기관이나 해운 관련 인프라가 밀접해 있고요. 또 글로벌 고객사와의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또 인천공항과의 거리까지 고려를 했을 때 물류나 정보 접근 그리고 회의 등 모든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정보와 네트워크가 생명인데 이걸 만약에 지방으로 옮기게 되면 결국엔 글로벌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 1, 2위 해운사인 머스크와 MSC도 항구가 아닌 내륙 도시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핵심 인력 이탈 문제인데요. HMM의 육상직 직원 천여 명 중에서 무려 90% 가까이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사를 가는 걸 넘어서서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배우자의 직장 그리고 부모님 돌봄까지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문제다 보니까 단순한 전근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인력 유출로 이어지고 부산에서 새 인력을 구한다고 해도 전문성이나 경력을 단기간에 대체하긴 쉽지 않다는 게 노조의 판단입니다. 또 세 번째의 경우에는 대외 신뢰의 저하인데요. 글로벌 해운동맹과의 전략회의나 파트너십 논의는 대부분 현재 서울에서 진행이 돼 왔고요. 또 이런 협력사들도 서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즉 본사가 서울에 있다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었는데 이걸 옮기게 된다면 오히려 국제 해운 시장에서의 위상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과 정책과의 충돌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주주의 보호와 또 경영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기업이 대주주라는 이유로 주주나 노동자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본사를 이전하겠다는 건 스스로 내세운 원칙과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오히려 지금 추진 중인 상법 개정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입장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부산으로 이전하는 게 사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으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HMM을 부산으로 왜 이전을 하려고 하는지 좀 다른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은 단순한 공약의 이행이라기보다는 꽤나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해양 수도 부산 그리고 북극 항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 산업을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북극 항로가 실제로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시대가 열리면서 부산을 그 출발점이자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양수산부, 해사법원, 동남권 투자은행, 그리고 HMM 본사까지 모두 부산으로 모아서 하나의 해양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고요. 정부는 HMM을 국가 해운 전략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HMM은 시가총액 22조 원 규모의 국내 대기업이자 세계 8위 해운사인데요. 여기에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갖고 있는 지분만 해도 72%에 달합니다. 결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서 본사 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북극항로는 기존의 수에즈 운하보다 항해 거리를 최대 30에서 40%까지 줄일 수 있어서 물류 효율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이 항로를 우리나라가 선점을 하려면 부산이 물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중심에 HMM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정부 측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네, 사실 현재까지 흐름만 보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30% 넘게 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해운업에 대한 그런 실적 기대감이 커졌고요. 특히 미주 노선 운임이 급등한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여기에 물동량도 늘고 성수기 할증까지 더해지면서 HMM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인데요. 실제로 대신증권은 HMM 목표 주가를 기존 23,000원에서 26,000원으로 올려 잡은 상황이고요. 회사 측도 2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 하단을 꽤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변수는 본사 이전 논란입니다. 이게 만약 길어지게 된다면 투자 심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내부 갈등이 커지고 인력 이탈이나 조직 재편 문제가 생긴다면
장기적으로는 성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은 정치적인 리스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기업 가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HMM 본사 이전 논의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해서 뉴스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4시간 돌아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누구보다 가장 빠르게 암호화폐 시장의 문을 여는 시간, 마켓 크립토의 저는 진행을 맡은 장하주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아슬아슬하게 30일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보이는 우리 시장입니다. 24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전날 대비해서 비트코인 0.99%, 약 1% 약세 흐름 보이면서 10만 4천 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상위단에서는 이더리움이 좋은 분위기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더리움만이 양봉을 켜내는 모습, 그래도 0.17% 소폭 상승하면서 2,613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최근에 정말 실망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셨죠. 하지만 여전히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부에서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솔라나 살펴보겠습니다. 솔라나 지금 저점부터 해서 최근에 4월 저점부터 무려 90%의 상승률을 보여줬었죠. 오늘장에서는 1.43% 올라오는 모습, 15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에이다 살펴보겠습니다. 에이다 오늘 2%대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에이다 그래도 작년 11월 대선 기점이었죠. 한 달 만에 무려 300%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 과연 그때 영광을 다시 찾아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네, 오늘 밈코인 내부적으로도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강한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그동안 낙폭이 너무나도 깊었었죠. 조금 더 힘을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역시 밈코인은 소액 투자로만 하셔야 한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시장 분위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한 시장 분위기 한번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하면요. 시가총액과 거래량 모두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거래량은 무려 8% 빠졌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1.27% 오늘 마이너스권에 안착했네요. 네, 이어서 공포 탐욕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 점수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0점에 가까울수록 시장이 극도의 공포 상태, 그리고 100점에 가까울수록 시장이 극도의 탐욕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전날 대비해서 1점가량 밀렸습니다. 여전히 중립 구간에 넘어와 있다라는 거고요. 57점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지난주 그래도 이 공포 탐욕 지수 68점까지 올라와 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살펴보겠습니다. 0점에 가까울수록 비트코인이 강세를, 그리고 100점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알트코인 불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오늘장 전날 같은 시간 대비해서 2점가량 밀렸습니다. 23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도 여전히 비트코인이 강세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알트코인 불장 시즌 인덱스는 아직도 멀어 보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미넌스는요, 지금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을 뜻하고 있죠. 지금 오늘장 기준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64점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미넌스 최근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을지 전체적으로 일봉 차트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월 18일 비트코인 도미넌스 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일 뒤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재차 테스트하기도 했었죠. 이 도미넌스가 하락한 이유는요. 우리가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빠져서가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서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도미넌스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 다 기다리고 있는 알트코인 불장 이런 식으로 와줘야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해주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해줬을 때 알트코인 시가총액의 매수세가 따라 붙어 올라와줘야 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다시 반등하는 흐름 그려내고 있고요. 또 가격적으로 수렴하는 움직임 가져갔습니다. 네, 이어서 비트코인 일봉 차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30일 이평선 위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움직이고 있죠. 11만 달러를 리테스트하고 나서 12일째 지금 가격적으로 수렴하는 구간을 가져갔는데 다시 이 박스권 장세를 뚫어주려면 우리가 11만 달러 위에 굉장히 강력한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매수세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네, 오늘 단기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 1시간봉 차트, 그 전에 VRBP 지표를 통해서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RBP 지표는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격대, 어느 가격대 매물량이 가장 몰려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종의 거래량이 몰려있다는 건 심리 지표 그리고 저항과 지지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겠죠. 지금 오늘장 기준으로 10만 4천 달러 부근에 많이 몰려있지만 그 다음 아래 지금 97K와 8K 가장 많은 매물대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가격의 방향성을 앞으로 하방으로 만약 봤을 때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맞고 반등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 밑으로 가능성을 열어본다면 97K에서 8K까지 아주 부정적으로까지 한번 잡아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가격의 방향성을 한번 열어두시고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단기적인 1시간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또 105K를 찍고 나서 다시 또 한번 수축하는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나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오후 11시 경이었죠. ADP 고용지표가 부진한 발표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역상관 관계를 보이면서 11시 기점으로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 그려냈다가 다시 또 한번 조정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30일 이평선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과연 그 이후의 분위기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들의 ETF 자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주일간의 자료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자, 그동안 이어지던 유입세가 끝나고 이틀 연속 강한 유출세가 그려내기도 했었죠. 자, 이번 유출세 무려 10,000개의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2개월 만에 최고치의 유출세로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도 어제 날짜로요. 지금 반전된 흐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좀 불안한 자금 이탈이 그려진 반면 지금 기관들의 ETF 자금이 도리어 반전된 흐름을 보이면서 약간 회복세로 받아들여졌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각 기관별로 ETF 세부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 기관들의 ETF 일일 유입 유출량 하루에 몇 개가 들어오고 몇 개가 나갔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건요. 지금 어제 날짜로 유출세가 가속화되던 기관들의 ETF 유입 자금이 다시 유입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겠죠. 지금 살펴보시면요. 블랙록이 이틀 동안의 유출세를 끝냈고요. 그리고 피델리티가 6일 만에 돌아온 모습,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은 어제 잠시 쉬어갔습니다. 자, 하루 동안 무려 3,450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오면서 어제 시장도 약간 반등을 했다라고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설문조사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미국인들 중 5명 중 4명이 금보다 비트코인을 더 선호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매수세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좀 더 수치화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보유자 수와 금 보유자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왼쪽이 골드,
그리고 오른쪽이 비트코인인데 미국인들 중 3,700만 명이 지금 금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려 5천만 명이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자, 수치로 따지더라도 무려 1,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비트코인을 더 점유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이어서 금과 관련된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금꺾 비상입니다. 금이 꺾이면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는 거죠. 금이 이번에 분기점이 다다랐을 때 변동성이 있었던 구간을 이렇게 빨간 색깔 동그라미 구간을 그려왔습니다. 금이 고점을 찍고 그리고 소폭의 하락을 할 때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급격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탄력을 받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최근에도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이 작년부터 신고가를 찍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최근에 다시 소폭 수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과연 이번에 그 다음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또 한 번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연휴 사이에도 공휴일에도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쉬어가지 않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마켓의 장아지였습니다. 네, 간밤 있었던 뉴욕 증시 상황과 서울 경제 이슈 그리고 크립토 시장까지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